안녕하세요. 김담비입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는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월달이 되니까 또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이것저것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지혜님을 모시고 연말정산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거의 연말정산 전문가가 돼버리셨어요. 방송 이후에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주변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고요. 또 영상 보신 분들이 제 개인 SNS로도 좀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연말정산이 코앞에 닥친 지금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좀 특이한 사연들을 중심으로 FAQ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 유튜브 영상에도 댓글로 좀 궁금증들이 네. 많이 달렸더라고요. 지혜님이 친절하게 답을 다 해주셨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많이 들어왔던 연말정산 사연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19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5월에 퇴사하고 오랜만에 긴 해외여행도 가보고 쉬다가 7월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요.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퇴직금도 받고 해서 소비액이 크거든요. 사실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네, 애석하게도 사실입니다. 네. 연말정산에는 해외 사용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여행을 가서 쓰신 돈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직구하면서 긁으신 금액, 네. 그리고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 달러로 인앱 결제된 금액들도 연말정산 산정 소비액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네. 국세청이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빼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산출을 하는데요. 사실 이분의 문제는 해외 사용 금액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만일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셔도 연말정산에는 이 소비액이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국내 사용액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분은 신용카드를 어디서 썼느냐 하는 사용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시기가 문제예요. 네. 연말정산 시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퇴사와 입사 사이에 우리 흔히 이제 백수 기간이라고 네. 하죠. 이 네. 백수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보통 근무기간과는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계산되어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직하신 기업의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할 때 월별 자료를 다운받아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입사 이후 시점의 금액만 계산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혜님이 이제 퇴사를 할 예정이면 퇴사하기 전에 써라. 써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사실 한두 달 사용금액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추가로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직을 하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받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 됐다고 해도 연간 총 소득액이 소위 말하는 소득세율 구간을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 이 세율이 높아지는데 자신의 연봉에 퇴직금이 합쳐버리면 그 구간이 상승한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연봉이 4천만 원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됐어요. 근데 연말에 이것저것 소득을 합치고 퇴직금을 합치니까 연봉이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소득세 구간을 넘어가는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말정산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버는 것에 비해서 지난 1년간 소득세를 더 조금 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징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이분은 이제 사용 지역, 해외에서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 시기가 문제였던 거였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입니다. 연봉이 6,500만 원이었다가 8월 달에 이직을 하면서 7천만 원이 조금 넘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월세 세액 공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7월까지의 월세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숫자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개념이 네. 조금 틀렸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요. 네. 연봉 7천만 원이 아니라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네.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근로자분들은 연봉이 곧 총소득일 거예요. 보통 큰 차이가 없는 게 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직을 하셨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는 연봉이 6,500이었다가 8월부터는 7천 조금 넘게 되신 거죠. 이렇게 받은 월급, 그러니까 7월까지는 연봉 6,500 기준으로 네. 8월부터는 7천 조금 넘는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받은 월급과 기타 총 소득의 합이 연 7천만 원 이하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2019년에 지출한 월세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많은 근로자가 1년 내내 버는 소득이 오직 연봉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또 기업들 중에서는 뭐 현금성 복지가 있는 곳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근로자분들은 연봉보다 더 높은 연간 소득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7천만 원 기준에서 조금 아슬아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냥 연봉만 생각하면 7천 아래로 떨어질 텐데 이분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아슬아슬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좀 있는데요. 네. 헛걸음하시지 않게 지금 다니시는 회사 인사팀에 19년 소득액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연봉 7천만 원이 아니라 연간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개념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이 꼭 연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18년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등록했었는데요. 그런데 19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중간에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아버지를 빼야 할까요? 이미 이제 성인이시고요. 이분은 직장인이실 테니까 성인이시고 부모님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친권 정리가 없었다면 네. 여전히 부모님은 사연 주신 분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신 거죠. 네네. 실제로 부모님의 이혼과 상관없이 그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도 되는데요.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보면 여전히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다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는 사실은 부양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라도 이제 부양 여부가 문제가 되면 당장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만약에 국세청이 좀 랜덤하게 조사를 했다가 문제가 됐을 땐 세금을 뱉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아버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버님의 부양 의무를 좀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이혼과 상관없이 자식으로서는 두 분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의 친권 정리가 없었다면 그대로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도 된다는 점. 네. 대신 이제 부양 여부가 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사연인데요. 저희는 재작년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첫 해에는 아내가 취업 전이어서 아내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제가 훨씬 더 높고 무엇보다 아내는 중소기업 청년 감면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소득세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 부부한테는 무엇이 가장 유리할까요? 네, 이 사연 주시는 분의 아내가 중소기업 청년 감면의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선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고 나이가 내가 아직은 30대 전후야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감면 제대로 신청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거의 소득세 대부분을 환급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처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맞벌이 부부들을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면요. 연말정산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편입니다. 네네.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다는 건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랬을 때 같은 소득 공제액이
돌려주는 세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 3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있을 때 소득공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3천만 원인 사람의 소득 300만 원보다 6천만 원인 사람의 소득 300만 원이 더 높은 세율의 부소득세를 적용받고 있을 거라는 네. 거죠. 당연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정리하면 아무튼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모시라는 거고요. 네. 이게 둘 다 일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각자 다른 어떤 뭐 지금 근무지가 있냐 소득이냐 보다는 동일한 정보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인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인적공제로 조부모님을 등록할 때 나 말고 다른 형제자매나 다른 사촌들이 할머니를 등록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아내의 어떤 신용카드액을 나도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아내도 받고 하지만 않으면 돼요. 연말정산의 기본은 중복이 안 되면 된다는 게 핵심이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내가 직장이 있고 본인도 직장이 있지만 아내 되시는 분은 중소기업 청년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소득세가 거의 다 아마 연말정산에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의 모든 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아무튼 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남편분에게 땡겨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한 상황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좀 맞습니다. 유리하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절대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4가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니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김지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좀 풀리셨나요? 다음 달에 들어올 13번째 월급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잘 챙겨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